안녕하세요. 시니어 트렌드 진행을 맡은 최학희입니다. 초고령 사회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170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와 퇴직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노후를 살아갈지 진지한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중요한 게 자산관리인데요. 은퇴 후에는 현금을 어떻게 인출할지가 모을지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되고요. 혹시라도 잘못 투자를 하게 되면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금융 부분의 오랜 경험을 가지고 특히 100만 불 원탁회의를 창립하고 한국 회장까지 역임하신 김태준 대표님을 모시고 자산관리에 대해서 시니어들이 어떤 것을 관심 있게 보아야 되는지 강연과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생애 설계 라이프 코치로 활동 중인 김태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되다 보니까 내한테 있는 리스크가 뭘까? 이걸 어떻게 통제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내가 나이가 들어가니 고령 친화 산업에 대해서 다시 좀 공부를 하자. 그래서 시니어 비즈니스에 관련된 지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이런 경험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의 제목은 중년의 행복 찾기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100세 행복, 매직 설계라고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100세까지 내가 산다. 이게 행복일까? 희망일까? 아니면 리스크일까?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100세 동안 사는 게 행복이고 희망이고 매직이 되는 설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년의 생애 설계고 이게 또 비전을 만들어서 우리 어떤 행복 찾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이게 알아차림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불교적 용어로는 사티라고 합니다. 뭔가 깨달음의 순간이죠. 이게 보통 사물은 문제가 명확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생각에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라는 게 단지 지식을 내가 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깨달음의 순간인 거죠. 결국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은 뭐 아는 것, 지식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고 이것을 실행하는 그런 실행력,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푸는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실행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큰 명제를 주고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어느 철학가의 이 명제는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논하고 있습니다. 이게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자신을 아는 것. 이렇게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아는 바른 자세가 메타인지입니다. 요즘 메타인지 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역량을 키우게 하는 것, 그리고 일터에서 스스로 일머리를 잘 잡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도 이 메타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도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의 길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자기 자신의 길을 바로 설계하려면 자기 자신의 생각, 인식, 그리고 신념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나 우리가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준비하면 여러분 노후가
행복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 그렇게 대답합니다. 남만큼 있으면 되지 않나요? 아니면 뭐 남들보다는 좀 더 있어야 되겠죠. 남부럽지 않게 있어야 되겠죠. 이 자기 자신의 기준이 아니에요. 남의 기준을 채용하고 있는 거죠. 남이라는 게 뭐죠? 다양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 기준을 설정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내 기준을 둔다는 것은 기준이 없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달성되기가 힘듭니다. 왜냐?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까? 이제 요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아는 그런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념 체계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신념 체계를 갖고 계십니까? 노후를 위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게 있죠. 뭘 믿고 계세요? 예. 어떤 분은 국민연금 이야기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전국민 연금을 88년도부터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여기 지금 대부분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조차도 다 가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 1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네, 한 12% 된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내 노후의 대부분을 자금을 커버할 수 있을까요? 40%가 안 된다 그러죠. 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은 중요합니다. 왜냐? 딱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그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예측 가능한 미래는 굉장히 우리의 어떤 설계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 국민연금으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뭐 합니까? 퇴직연금. 직장 생활하면서 퇴직연금 합니다. 그죠? 예. DC형, DB형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세한 거는 뭐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거 또 부족해. 그래서 개인연금을 하죠. 금주기관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 3층 구조라 그러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연금의 3층 구조. 이 세 겹줄은 끊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갖고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의료보험, 또 전국민 의료보험이 있죠. 우리나라 이런 거 잘 해놨어요. 그렇지만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죠. 요즘은 의료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렇게 또 비싼 의료 치료나 이런 것들을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을 통해서 민간 의료보험을 들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믿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안 될 때, 이것은 또 오래 전부터 계획을 해서 내가 가입하고 참고 그것을 견뎌와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지금 대부분의 자산 구조가 부동산이 70%, 80%입니다. 예, 현금 자산이 부족해요.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도 한 55% 주택, 대부분 아파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연금 한층 구조를 더 만들었죠. 이게 영목이지라 그러기도 하고 주택연금이라 그러죠. 예, 12억 이하의 55세 이상의 부부 중에 한 사람만 55세 이상이 되면 예, 주택을 통해서 연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4층 구조를 가져가시는 아주 또 든든하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부족하다. 그러면 뭘 합니까? 이제 부동산. 예. 우리 정물주 밑에 건물주. 최고의 소득원이라고 그럽니다. 자, 부동산. 여러분 갖고 계세요? 토지나 건물. 부동산도 참 좋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용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 많죠. 근데 제가 아는 뭐 강남에 이제 의사분이신데요. 평생 한 100억, 200억 모은 것으로 작은 스몰 빌딩을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이제 이분이 때만 되면 저를 찾습니다. 뭐해? 재계약을 할 때 또는 세입자한테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세입자들이 요즘 뭐 코로나 때도 그랬죠. 돈 낼 게 없어요, 세를. 그래서 깎아줘야 되고 다 고통을 분담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이게 또 유흥주점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재산세를 3배씩 막 맞습니다. 이런 위험들도 있는데, 이분의 혼자 힘으로는 관리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믿고 있는 것에서 충분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 현금입니다. 근데 현금 그냥 들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은행에 맡깁니다. 뭐 이자를 받아야 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이제 일본은 제로금리 시대라 그러죠. 우리도 지금은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갔지만 금리가 굉장히 낮아질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가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 성장이 더디게 되고 낮아지면 금리들을 낮춰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금도 내가 많이 벌어놓은 것이 아니면 이것이 내 신념 체계에서 믿을 수 있는 게 될까? 결국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 자식이 최고 튼튼한 나의 보장이지.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믿음이 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회가 엄청 변하고 있어요. 연금도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 제도도 변경되고, 이제 나이 들어서 의료보험료 낸다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세요. 자, 이런 것을 위한 또 대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금. 이게 이제 선진 사회가 되면 세금은 점점 많아지는 게 추세입니다. 복지사회의 재원은 세금이거든요. 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건가? 그 다음에 우리가 믿고 있는 자식. 맞습니까? 교육한다고, 결혼시킨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주택까지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의식이 변화되고 있죠. 이제 결혼 안 합니다, 자식들이. 우리 세대 100만 명씩 낳던 우리 자녀들, 지금은 25만 명의 시대가 됐죠.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가 절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식의 부조와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들은 드물죠. 자, 이런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리스크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통된 메시지로 받는 것이 필요한 돈을, 머니를 빨리 모으자. 뭐니 해도 머니다. 근데 돈을 모으는 것도 힘든데 빨리 모으는 것도 너무 힘들죠. 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데 이 속도를 못 맞추면 우리는 굉장히 또 리스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노인 빈곤율이 높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 은퇴를 못 합니다. 계속 일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은 노인 인구들이 일하는 거는 당연해져. OECD 국가도 노령 인구들이 지금 일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질이 틀립니다. 그 OECD 국가들은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고학력의 고소득층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저학력에 준비가 안 된 분들이 50만, 100만을 위해서 은퇴도 못하고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게 금방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고 싶으세요? 분명히 자기는 자유롭고 싶죠. 그렇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와야 되고 지금도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돈, 해피라이프. 돈이 해피라이프일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또 해피라이프가 됩니까?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빨리 벌기를 원하지만은 돈을 많이 벌고 빨리 벌었지만은 행복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또 드뭅니다. 돈은 해피라이프가 아닌 거죠. 적어도 우리가 라이프라는 것은 머니보다는 가치가 있다. 뭔가 크다. 이거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자, 내 삶이 돈의 범위보다도 더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내 라이프의 방향성을 정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것이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될까요? 자, 그러면은 이 라이프 방향성을 어떻게 정합니까?
아까 이야기한 듯이 알아차림. 지금 현 주소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설계가 어떤가 하는 것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죠. 지금은 부의 대전환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노동을 해서 부를 만들어 왔어요. 노동으로 부를 쌓아온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많이 선진국이 된 지금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에 내가 자본을 가지고 있죠. 이미 집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동을 해서 부를 쌓는 시대이기보다는 이미 있는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서 이 부를 유지해 가는가 하는 시대가 된 거죠. 부의 대전환 시대랍니다. 자, 그러면 부의 대전환 시대,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지금 인생에 엇박자가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결혼해갖고 꿈을 같이 꾸죠. 그래서 자녀도 놓고 열심히 우리 또 자식들이 또 나를 나중에 또 보호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교육, 결혼 모든 게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남자들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비로소 여성분들은 나갑니다, 사회로. 남자들은 돌아와서 기다리고 여성분들은 나갑니다. 이게 인생의 엇박자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여성분들이 점점 사회화되고 있고 남성분들은 점점 가정화가 되고 있어요.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순조로운 발전 단계의 한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죠. 왜 못 받아들이고 있냐? 이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사슴이 활을 맞은 거죠. 이게 뭐냐? 상처 입은 사슴입니다. 얼굴이 이쪽 사람 얼굴입니다. 이게 본인 얼굴인데요. 우리가 이분의 인생을 보면 리베로라고 남편이 바람기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남편한테 화를 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활을 맞은 상처 입은 사슴 같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과거에 대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거를 뭘 생각합니까? 추억. 좋습니다. 추억 떠올리죠. 이게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대부분 상처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과거에 대한 상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재를 한번 볼까요? 이게 현재를 표현하는 나는 좋은 소재인 것 같아서 이 그림을 갖고 왔어요. 이 그림은 프랑스의 화가 드가의 그림입니다. 제목은 발레리 가족입니다. 이거 어떻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가족 같습니까? 시선들이 다 다르죠. 뭔가 어색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멀리서 일하다가 오랜만에 집에 왔어요. 이 발레리는 드가의 고모 가정입니다. 이 고모부가 이렇게 쳐다봐도 애들은 멀뚱멀뚱합니다. 이게 어떤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가족 간에? 갈등입니다. 갈등. 그리고 현재의 대표적인 감정은 갈등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미래를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 너무나 유명한 그림입니다. 뭉크의 절규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우리 감정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 감정이?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상처, 현재에 대한 갈등, 미래의 이 불안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를 살지 못하고 행복을 설계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감정은 모두의 기저에 깔려있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설계하려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것, 처음 말씀드렸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고 내가 하려는 게 뭔가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노후 행복의 필요 조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후를 위해서는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건강입니다. 연골을 지키자. 연골 건강. 다 알고 있죠. 근데 많은 분이 실패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 지금 모으면은요,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 선배들 모였을 때 막 건강 이야기 안 할 때, 모여서 저런 재미없는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지금 다 건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여서. 그리고 흩어지면 다 병원으로 가요. 모이면 건강 이야기, 흩어지면 병원. 이게 우리 삶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필요 조건이 건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다 알다시피 모으자, 관리하자, 쓰자, 돈입니다. 우리 옛날에 개성 상인들이 돈에 대한 세 가지 그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모으자, 젊었을 때, 관리하자, 중년에, 쓰자, 노년에. 뭐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데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랬을 때 개성 상인들은 쓰자의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쓰자의 계획이 나와야지, 내 자신의 방향성이 나와야지 모으고 관리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쓰자의 욕구가 모으자, 관리자를 끌고 가는 거죠. 자, 이 돈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이 필요 조건뿐만 아니라 충분 조건이 지금 있어요. 이게 참 어렵죠. 이 노후를 위해 우리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게 근데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죠. 관계와 의미를 위한 일입니다. 이것을 잘 가져갈 때 우리는 노후가 행복하게 설계됩니다. 그래서 노후 행복 설계의 선결 조건이 뭐냐면은 가장 큰 설계를 이루고자 하는 이상적인 생각이 필요한 거죠. 이 라이프 스타일 플래닝이라 그러는데요. 노후에 어디에 살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답니다. 내가 어디에 산다는 것은 자산도 연관이 되고 누구와 사는가도 연관이 되고 무엇을 할 것인가는 일과 연관이 되죠. 그죠? 자, 이 계획이 이상 설계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이상 설계가 설계되면 보장 설계와 그리고 자금 설계가 따라옵니다. 내가 건강과 돈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내 돈 관리를 잘하고 하는 게 당연히 따라오죠. 그래서 이 보장 설계와 자금 설계를 우리는 은퇴 넘버, 리타이먼트 넘버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상 설계는 이것을 끌고 가는 매직 넘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매직 넘버입니다. 여러분 매직 넘버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직 넘버 어떻게 만들까요? 이게 신뢰가 있어요. 옛날에 인터넷에 아주 굉장히 인기 있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95세 생일날 쓰는 일기. 30년 동안 일한 분이 65세에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덤으로 사는 날이니까 좀 그냥 살다 이제 아무 계획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95세가 돼 30년이 지난 거예요. 야, 이거 내가 30년 동안 일하는 것만 생각을 했지 30년 더 사는 거 생각을 안 했구나. 그래서 그날 일기장에 나는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위해서 새로이 영어 공부를 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참 깨달음이죠. 뭔가 이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매직 넘버에서 나왔어요. 아까 이상 설계죠. 여러분 옛날 70년대 우리가 1000불 소득, 100억 불 수출 이런 것을 머릿속에 되뇌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린 다 이루었습니다. 숫자로 된 목표는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되고 이게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실행력이 있다는 거죠. 5520 어떤 분의 매직 넘버입니다. 55세부터 제2의 삶으로 20년 동안 세계 20개국에 다 돌아다니면서 한글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한글 전도사 또 15151 이게 아주 베스트 매직 넘버 중에 하나인데요. 15년 후에 15년 동안 자기는 전문 교육을 하는 숲해설가로서의 길을 걸어서 1000년, 100년을 이어가는 자기 어떤 행복 설계를 한 거죠. 그리고 551065 55세부터 10년 동안 65세 때 그 경험을 갖고 책을 쓴다. 그래서 이분은 보이스 컨설턴트로 맹인들을 위한 봉사를 10년 동안 하고 그 경험을 65세 책으로 냈어요. 그래서 저도 만들어 봤습니다. 65070 이게 제 주민번호 앞번호인데요. 65세 때 영원히 7가지 영역의 청소년 교육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0과 6의 밸런스 있는 교육 균형 있는 삶을 살게끔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제가 뭘 할까요? 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해서 배워야죠. 준비해야죠. 그리고 이 다양한 콘텐츠 혼자서 합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해야 됩니다. 각계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네트워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또 봉사를 합니다. 비영리 법인이나 기업에. 이런 후원 작업들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자, 이런 걸 통해서 내 꿈이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고 매직 넘버를 내 깊숙이 기억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이 숫자의 힘입니다. 여러분 매직 넘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계기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공적 노후는 이 매직 넘버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성공적 노후는 우리 학문적으로 건강한 생물학적 관점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 그죠? 오래 살아야 되죠.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 굉장히 액티브하고 프로덕티브, 아주 생산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관점, 심리적 관점에서 꼰대가 아닙니다. 받아들이죠. 유연성. 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능숙함. 이런 것이 성공적 노후 개념입니다. 자, 이 성공적 노후 개념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은 꿈 넘은 꿈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돈을 마련하든 건강을 하든 그 뒤에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꿈을 꾸는 겁니다. 단지 돈을 많이 가지겠다, 건강해지겠다 이런 것은 그냥 단순한 꿈인데 꿈 넘은 꿈은 더 가치로운 꿈이죠. 그 꿈을 이루어주는 여러분의 매직 넘버, 여러분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매직 넘버를 만드는 처음 첫 발을 한번 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직 넘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 대표님은 금융권 및 다양한 산업에서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신데요. 이제 자산관리 전문가로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 원칙, 그게 뭘까요? 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자기의 목표를 가지는 거죠. 남의 목표가 아닌 것, 남만큼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싶은 목표. 아주 다양한 삶이 있는데 우리가 남들 기준이나 뭐 일반적인 기준에 맞추면서 삶을 살 이유가 없죠, 이제는. 예, 자기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대부분이 그런 것들을 실천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숫자를 목표로 삼을 때 실천력이 좋아진다. 이것이 아까 뭐 강연했던 것의 주제인 것이고, 결국 자산 관리는 그 안에서 스스로 깨우쳐 갈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게 또 해왔던 분들이 성공적 사례를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예. 아, 네. 그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매직 넘버 6호로 시작하는 게 인상 깊은데 10여 년 전에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를 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어느 금융기관에서 처음에 매직 넘버 만들자라는 열풍이 있었어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냥 뭐 돈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인생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결국 가만히 보면은 돈이라는 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가치롭게 만드는 것으로 써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날 돈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왜 버는지를 몰라요.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것은 굉장히 도구마죠. 자기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뻔한 결과예요, 사실. 다 벌어놓고 나서도 허망해하는 분들 엄청나 많고 또 이거 놓고 가실 때 그 허망함과 이거 놓고 간 이후에 그 자녀들에게서 벌어지는 엄청난 이 갈등. 야, 이거는 정말 그분들이 원하지도 않던 완전 반대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직 넘버라는 게, 이게 자기 주관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대를 잇는 레거시, 활동에 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자산을 관리에 있어서 자금을 모으고 관리하고 쓰는 것, 이걸 얘기하시면서 강조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금 모으는 게 어렵지, 그다음에 관리하는 게 어렵지 그렇지만 쓰는 게 어렵다, 이게 좀 의아할 것 같은데요. 중장년층이 이걸 좀 어려워하고 실제로 그런지 이게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려운 이유가 뭐겠어요? 쓰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워요. 우리가 버는 거에 대해서는 수많은 뭐 지식 채널 뭐 이런 걸 통해서 연구하죠. 재테크 이러면서 막
근데 쓰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어땠습니까? 사회자님 좀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요새 뭐 인출 전략이 중요한 네. 걸 알고 또 나이가 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모은다는 게 어려워지는 시점이 오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알아차리는 건데 뭐 실은 당장은 모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끼죠. 쓰는 게 명확하면 모으는 것은 따라온다고 봅니다. 그게 또 실증적으로 그랬고요. 왜 써야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의 열정과 계획은 치밀하죠. 아, 근데 왜 쓰는지를 모르는 분들은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는데 그거는 목표로서 달성되기 힘든 것들이죠. 그건 목표가 아니죠. 그냥 휩쓸려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쓰는 것의 중요성은 뭐냐면 목표입니다. 목표. 나 자신의 목표. 목표가 분명해야지 이루어지기가 쉽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목표를 세우는데 이제 매직 넘버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매직 넘버를 달성을 하면 좋겠지만 못할 수도 있고 또 가치관의 변화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목표가 다 달성되면 세상이 얼마나 쉬워요. 그렇지만 100%는 아니더라도 70%, 80% 올라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쓰는 거에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산 시대예요. 지금은 네. 소득 시대가 네. 아니라.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할까 하는 것이 이제 또 중점이 되고 이 관리의 영역은 뭐냐면은 쓰는 것에 이제 영역하고 맞닿아 있죠. 왜냐하면 우리 예산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결제 맡을 때 예산에 대해서 명확한 쓸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결제판에 이 최고 경영자가 사인합니까? 쓸 것이 명확하니까 사인을 해주는 거죠. 이 논리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논리. 그래서 쓸 것이 명확하면 사인은 나온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쓸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요즘 신탁 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한 이제 제도로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다양하게 쓰는 것에 이제 중점이 되는 자산 시대에는 신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재테크보다 지금 이제 신탁 제도가 어떻게 유용하게 쓰여질 건가. 우리 사회적 측면에서도 이 많은 자산이 없어서 힘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자산들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생활 속에서 체득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됩니다. 내가 어떤 정책 위반자가 되더라도 쓰는 것에 대한 관점이 명확해진다는 거죠. 아까 대표님 말씀 중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1000불 시대부터 그죠? 아니면 100불 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이 지금 36,000불 국민소득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인식은 여전히 마인드는 36,000불이 아니고 써야 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모으고 예전 거에 이렇게 걸쳐 있는다는 느낌을 받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세요? 예. 뭐 지금 많은 숫자가 올라갔죠. 숫자가. 근데 이제 그 숫자가 올라간 만큼 우리가 또 쓰여지는 용도들도 많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의 쓰임들이 각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을 정말로 내가 행복한 거, 우리 사회가 좋아지는 쪽, 이런 쪽으로 쓰임의 역할들을 잡아줄 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이 자산 관리의 기본 철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숫자가 높아진 것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숫자가 높아져도 잘못 쓰면은 오히려 자기한테 독이 되는 경우가 똑같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노후 준비를 할 때 일반 우리 시청자들이 봤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금융 상품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참 많은 상품들이 다양화되고 오히려 참 복잡하죠. 그래서 조금 더 심플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생활 속에서 이루고 있는 것 중에서는 목 나누기라는 게 있습니다. 하면 내가 돈을 쓰기 위한 용도들이 다 다르잖아요. 장기적인 거, 중기적인 거, 단기적인 거. 거기에 따라서 상품들을 구분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단기적인 생활 상품들은 우리가 보통 예금에 넣기도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게 이제 뭐 CMA,
MMF 이래갖고 이제 내 자산에 대한 관리도 되면서, 그죠? 이게 5천만 원의 그 기본적인 보장도 되면서 이자도 붙죠. 조금 단기간에 있어도 이자가 붙는 겁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이제 실천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ISA 계좌라고 들어보셨어요. 종합자산관리 계좌인데요. 이건 다 개인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받을 때 내 소득으로 인식이 되면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우리 의료보험 올라가요. 그럼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내가 소득이 없을 때 의료보험이. 근데 이런 ISA 계좌에는 의료보험이나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감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생활화하고, 그 다음에 뭐 내가 또 목표 금액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기한테 맞는 재테크 방법이 있어요. 남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성향에 맞아야 돼요. 자기 너무 리스크를 테이크하거나 너무 안전하게 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훈련되고 아는 것만큼 또 그것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요즘 뭐 정보가 많아도 자기가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옆에서 컨설팅 해줄 전문가들과 사귀는 것도 참 중요한 방법이에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엄청 높아져서 뭐 하루의 변동폭이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거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노후 자산 관리에도 이제 고민이 커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같이 이렇게 불확실성, 변동성이 높아졌을 때 가장 효과적인 자산 관리 전략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명확한 것들이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연금이 참 중요하죠. 우리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이제 부동산이 오르는 시대, 성장률이 높으면 이제 부동산도 올라가죠. 시대는 이제 조금씩 이제 저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인데 확실한 내가 예측 가능한 심리적 안정을 갖는 이게 중요하죠, 그죠? 항상 많이 가져도 막 심리가 불안정하게 그럼요. 튀면 이게 불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이 있는 거는 연금이죠. 그래서 이거는 오래 전부터 준비해야 되니까 내가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연금 상품들을 좀 잘 돌아봐라. 그리고 또 부동산을 연금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봐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고연령층에 이제 우리 노후 준비를 위해서 중요한 요소들이.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매출이 얼마가 중요한 것보다는 실제로 순수익이 얼마가 중요한 것처럼 내가 자산이 뭐 몇백억 있어야 중요한 게 아니라 월 얼마의 현금 흐름이 흘러. 그렇죠. 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퇴직 후에 나는 자금은 충분한데도 생활에 공허함을 느끼는 사례를 많이 보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자산 관리에서 경제적인 측면에 또 다른 요소들도 많이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산 관리가 돈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 그런가요? 그렇죠. 자기 심리의 문제고 이게 이제 비재무적 요소라 그러는데요. 삶의 문제죠. 돈 갖고 결국 하는 일이 뭘까요? 내가 즐거움을 가지는 거죠. 내 몸의 즐거움, 내 정신의 즐거움이죠. 이것을 주는 거는 돈이만 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친구, 좋은 관계,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주는 요소예요. 이런 것들을 미리 네트워크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일이라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관계들을 계속 넓혀가는 일이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우리나라 중요한 유산에 대한 도슨트 역할을 한다. 그렇죠. 숲에서 한다.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는 즐거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기본적인 소득이 나올 수도 있고 소득이 안 나와도 좋은 일이니까. 거죠. 네. 그건 돈과는 또 상관없는 것들이니까 이런 요소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그러면 많은 중년들이 봤을 때 보시기에 가장 자주 하는 자산관리 실수 또는 잘못된 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중년분들이 이제 늦으신 분들은 초조하죠.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를 많이 감당하는 쪽으로 가죠. 맞아요. 네. 그러다가 한순간 잘못되죠. 그리고 이제 또 중년들 또 많이 가지신 분들도 리스크가 있어요. 뭐 많이 가지신 분들 주변에 요즘 보이스피싱이니 맞아요. 사기칠 사기 그거 뭐 엄청나게 들어와서 당하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90세 그런 분들도 그리고 많이 있어요. 이제 요즘 또 나이가 들면은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대도 급할 때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신을 잃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치매도 위험이 있고 이러면은 자, 이럴 때 내가 있는 자산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신탁제도죠.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융, 요거는 가장 조그마한 거지만 금융보호자 지정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 이게 내가 급할 때 우리 자녀가 가도 돈 못 찾아요. 나는 정신을 잃고 병원에 있는데. 맞아요. 네. 그러면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 그분은 똑같이 그 돈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을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아주 작은 거지만은 이거는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노후 자산 관리를 위해서 라이프 에셋 플래닝 이 개념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제 이걸 처음 시작하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분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20대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청소년 교육이 내 매직 넘버다. 내가 살아오니까 결국 모든 것은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습관에서 모든 게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그 습관을 만들어주는 건 청소년 때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늦어도 시작은 해야 되겠죠. 그럼 시작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의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단지 이거 내가 시작하는데 늦었는데 급한데 빨리 해야지. 이러다가 더 낭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점에서 냉정하게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그 목표에 맞게 가면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 나름대로의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목 나누기부터. 자, 지금부터 10년 뒤는, 20년 뒤는, 그러면 짧게는 5년 뒤는,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내 신념 체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거죠. 예, 내가 믿고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부족한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면은 답은 나옵니다. 요즘 그거 AI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줍니다. 네, 다 대답해 주죠. 예, 그걸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대답뿐만 아니라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주죠. 그런데 이제 대표님은 헬프 에이지라든지 아니면은 로타리 클럽에서 오랫동안 지금 봉사 활동하시는데 특히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교육 쪽을 이제 그런 목적, 매직 넘버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하신 거네요. 어느 날 갑자기 계획이 달성되지는 않죠.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들이 다 있죠. 그럼 그 중에 가장 하셨네요. 중요한 게 내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동료들을 같이 하는 겁니다. 요즘은 혼자 잘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 혼자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같이 잘 살아야 되고 또 같이 잘 살아야지 이루어지죠. 그래서 좋은 사람들 네트워크하고 또 좋은 기관을 미리 다 선정해서 서로 좋은 일로 후원도 하고 또 후원도 받고 이런 관계 네트워킹이 굉장히 큰 자산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면 살까? 그게 다 이게 실은 자산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신 게 그런 측면이네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쓴 논문이 UBRC라고 대학교 기반의 베이스드 리타이먼트 커뮤니티 이게 이제 선진국에서 인기죠. 왜냐? 요즘 이제 보니까 추억이 가장 또 나이 드신 분들의 소비 요소 중에 심리적 요소죠. 대학교 때 추억을 다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즘 또 고학력자들. 저도 학교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거기 근처에서 외국은 지금 대학교 기반의 그 은퇴촌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다른 데들은 다 힘들어요. 왜냐? 젊음이 같이 있으니까. 추억도 있지만 젊음은 또 우리가 소비 요소의 큰 심리적 요소. 중요한 요소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배움이 있어요. 새로 배우는 거, 내가 이제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못했던 걸 미루는 거, 내 가치관의 재정립, 자기 발견, 이 세 가지 요소. 추억과 젊음과 자기 발견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은퇴자들의 소비와 행복의 키워드입니다. 요거를 할 수 있는 데가 대학 기반 은퇴 공동. 그러네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나의 요소. 특히 이제 국내 실버 산업 태동기부터 시니어 금융 비즈니스에서 이제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그 관점에서도 개선돼야 될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금융이 너무 우리나라 위상에 비해서 약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만의 틀을 못 만드는 거예요. 남들을 기준으로 한 거죠. 남 부럽지 않게, 미국 부럽지 않게, 미국 따라가자. 또
남만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위상을 찾을 때가 됐죠. 그게 금융입니다. 금융은 신뢰 구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가 발달하지 않으면 금융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정책 당국이나 금융기관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상품, 다양한 우리 소비자들의 니드들을 다 맞춰줄 수 있는 다양한 상품군이 있어야 돼요. 이제 이게 금융이 너무나 많은 이익을 내는 구조가 이 자본주의의 아주 지금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정한 수입,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어려울 때 소비자들이 더 뜯어가는 것은 금융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채업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사회적 논의가 많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금융기관이나 정책 당국에서 정확한 눈을 가지고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는 단계. 이제는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사회 재구조화의 시초가 돼야 되지 않느냐,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 시니어 트렌드 기고해 주시는데 내년도 키워드를 어떤 거로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키워드는 저는 일관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시니어들의 문제가 보면은 주거 문제예요. 그렇죠. 이 경제 정책에서도 주거 문제, 주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계속적인 트렌드 키워드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대학 기업 은퇴 공동체 이게 우리나라한테는 적합하다. 고학력 은퇴자들이 많고 지금 지역 균형 발전 안 돼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을 모든 복합적 문제를 하나의 주제로 꿰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은퇴 공동체. 그것을 실천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저도 남아있는 인생의 매직 넘버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나만의 매직 넘버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자산 관리라는 것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나의 목표, 내가 왜 살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숫자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항상 금융 전문가들은 돈에 대한 걸 얘기할 것 같지만 더 중요하게 비재무적인 것, 내가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직 넘버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